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며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은 오전 5시 57분경입니다.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이다. 비행거리는 약 2,700여 킬로미터, 최대 고도는 약 550여 킬로미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이번에는 고각 방식으로 발사하지 않았다면서 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상 각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서는 이번이 가장 멀리 날아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합참은 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계열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내부적으로는 화성 12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 의도와 관련해서는 UFG 연습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이자 미군 증원 전력 기지 타격 능력 과시를 위해 도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화성 12형 4발을 약 3,300km 날려보내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는 괌 포위 사격 방안이 언제든 실현 가능한 실제적 위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북한은 얼마 전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으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과시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4발을 동시에 발사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이례적으로 예상 비행거리와 궤적, 탄착 지점 등까지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지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목적이 괌 포위 사격을 위한 사전 연습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2,700여 킬로미터인데 사거리를 조금 더 늘린다면 괌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번 미사일은 괌 포위 사격 계획과 유사하게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모습, 내가 괌 타격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괌 타격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포위 사격 계획을 보고받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유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괌에 대한 어떤 행동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북한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한 일본 정부는 곧바로 최고의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하고 대북 압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긴급 소집했습니다. 김중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은 홋카이도 등 12개 광역 지방에 자국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리는 등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긴급 안전보장 회의를 소집하며 기민한 대처에 나선 아베 신조 총리는 곧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향후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일본과 100% 함께 하겠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도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리란 기대가
부상한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도발로 다시 일촉즉발 강대강 대결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괌 타격을 위협해온 북한이 이를 우회해 일본 쪽으로 도발 방향을 바꾼 것은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수순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와 관련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기가 좀 꺾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자국 상공 경유 사태를 맞아 피난 지시를 내린 지역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이와테, 도치기, 나가노현 등 12곳입니다. NHK는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를 긴급 타전하며 건물과 지하로 피난해달라고 반복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례 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현지 시간 29일 긴급 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의 또 한 차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청와대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오전 5시 57분. 1시간이 조금 지나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폭탄 8발을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도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판단입니다. 정 실장은 NSC 상임위 직후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한국의 대응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 회부에 논의키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이 상공을 건너간 일본과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청와대는 어제까지만 해도 한반도 정세 국면 전환 기류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 수위를 높이며 찬물을 끼얹자 즉각 강경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ICBM급 도발 이후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국면 전환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만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자 강경 대응으로 태세를 급 전환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도발은 북한이 공언했던 괌 주변 타격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일본 영해를 지나갔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중히 보고 계십니다. 청와대는 특히 한반도 정세가 대화로의 국면 전환 기대감이 커지던 때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섰다는 데 주목하는 기류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이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설 경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설 곳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만큼 북한에 확실한 경고음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화 국면으로 가면 좋겠지만 북한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국면 전환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압박의 종착점은 대화라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평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남북관계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 말폭탄 전쟁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여겼던 중국이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8월 위기설이 지나는가 했더니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중국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북핵활동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외교전을 펴왔으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미 을주훈련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면서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또다시 어기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이 참여병력 수준으로 볼 때 예년보다 저강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쿵시한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6자회담에 중국 측 수석 대표인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로 임명되고 나서 한국과 북한 방문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한 상황이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에 쿵 부장조리를 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쿵 부장조리가 방북한다고 해도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중국으로선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이행 계획을 연이어 발표해 북한의 대중반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견해가 비슷한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낮은 수준의 경고와 함께 대화 유도 노력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중국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대북 해법을 재차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틀 내에서 제재 이행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 정치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권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등 위기 해법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정치권은 북한의 미사일 기습 발사에 대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무책임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같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제의를 하든 이미 북한은 핵무장의 외길로 달려가겠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또 자세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관련 논평과 성명을 통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이번 미사일은 주변 국가에 실질적 위협을 가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안보위기 해법에 대한 여야 간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즉각 일체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비참한 대화 구걸을 즉각 중단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지난 주말 북한이 쏜 미사일을 성급하게 방사포로 추정하고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며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다시 국민의당을 이끌게 되면서 보수 야당 간 연대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각자가 주도권을 쥐려는 상황이어서 연대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복귀로 보수 야당 연대론이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싸우는 야당을 천명하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제히 야권 공조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확히 2달 전에 제가 바른정당 당대표로 선출된 후에 첫 일성과 같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또 우리 바른정당이 걸어온 길과도 같습니다. 당장 증세 입법을 놓고 9월 정기국회에서 야3당 정책 공조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독주를 하고 있는 만큼 보수 야당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야권 연대론도 제기됐습니다. 각 당마다 후보자를 냈을 때는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지 않냐. 수도권만이라도 우선 한번 선거 연대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하나의 제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초당적 토론기구를 발족하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관심을 보이는 등 야권 내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돌아오려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당을 받아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탈당했던 당원들이 복당할 때 재심사 절차를 거치지 말고 조건 없이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원을 배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짠 첫 나라 살림인 내년 예상 총 지출이 429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정책 방향을 큰 정부로 선회하면서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총 지출은 429조 원. 추가 경정 예산을 빼면 올해보다 7.1% 늘어납니다.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했던 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고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크게 웃돕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양극화 같은 경제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재정을 대거 활용하는 겁니다.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같은 정책 과제에 들도는 26조 원. 총 예산도 늘었지만 이를 위해 SOC 건설 등 다른 사업에서 1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국민 부담도 늘어납니다. 정부 세입은 447조 원으로 7.9% 늘지만 세입 60%인 국세가 11% 증가합니다. 소득세수가 73조 원, 법인세와 부가세가 각각 63조 원, 67조 원씩인데 GDP 중 조세 비중이 역대 최고가 예상됩니다. 지출이 늘면 걱정되는 것은 나랏빚입니다. 2021년까지 재정 수입은 평균 5.5%씩 늘지만 지출은 평균 5.8%씩 늘어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말 GDP 40%를 넘게 되는데 정부는 감당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건전성 면에서 내년에 오히려 조금 좋아지고 그 이후로는 조금 현상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조금 재정 건전성이 조금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풀려면 재정 동원은 필요합니다. 그만큼 새는 돈은 막고 사업은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이는데요.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을 줄여 복지와 교육 부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북핵 위협 속의 국방 분야도 9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번째 예산안에서 SOC를 크게 줄여 복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146조 원을 보건, 복지, 노동에 배정했는데 올해보다 12.9%나 늘어 사상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일자리 부문에 투입되는 19조 2천억 원은 공공일자리 확대 등에 사용됩니다. 올해 추경에서 공무원 2천 명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군, 경찰, 소방, 복지 공무원 3만 명을 충원합니다.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개 증원의 시작인 셈입니다. 교육 예산도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많이 할당했습니다. 사업 내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최소화로 SOC 사업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4.4조 원, 20%나 감소했지만 정부는 올해 SOC 예산 중 약 2조 원가량이 이월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분야는 최근 위기 상황에 따라 6.9%나 늘렸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KAMD 등을 빨리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병사의 봉급과 급식비 등 장병 복지 비용도 늘렸습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고 남북 경제교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외교 통일 분야는 5.2%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6.24%로 오르게 됩니다. 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월 10만 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르며 지역 가입자는 세대당 월 9만 1,786원으로 1,853원을 더 내야 합니다. 내년 건보료 인상폭은 2012년 2.8% 이후 가장 큰 것입니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함께 의료 수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실시됩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다음 달 29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 승차권은 오늘, 호남과 전라, 장항, 중앙선의 경우 내일 예매가 진행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며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표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서역을 출발하는 SRT의 추석 승차권 예매의 경우 경부선은 다음 달 5일, 호남선은 6일 실시됩니다. 초등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30대 여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32살 여성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에서 8월쯤 자신이 근무한 학교에 다니는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파출소 경찰관을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 피의자 A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2012년 서울 강남 지역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당시 실습을 나온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피해 여경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요가 매트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45배 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최근 생리대 등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와서 논란인데요. 일상생활 속 화학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전용 매트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보니 해로운 물질이 있진 않을까 불안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요가 매트에서 좀 고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 매트 30개를 조사했더니 이 가운데 7개에서 실제로 발암 물질 등 유해 화학 물질이 줄줄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보다 최대 245배나 많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요가 매트에 화학 물질을 얼마나 써도 되는지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비슷한 제품인 욕실 바닥 매트나 유럽연합 등에서 쓰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부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도 접촉으로 인한 노출 경로가 있는 이 물질은 요가 운동 시에 피부로 직접 흡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해 물질이 기준치보다 220배 넘게 나온 제품을 버젓이 친환경 제품이라며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요가 매트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했습니다. 생리대에 이어 요가 매트에서마저 유해 물질이 나오면서 어디서 어떤 화학 물질에 신체가 노출될지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